설계된 욕망을 대신 욕망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소비자로 불린다. 소비자라는 명칭이 모멸스럽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선택 시스템의 굴레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면 파는 곳을 찾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구입한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그곳에 준비되어 있는 한정된 상품 가운데 몇 가지를 골랐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소비자는 선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의 굴레에 묶여 있는 순간이 쇼핑할 때만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때나 웃음을 지을 때조차 시스템 속에서 선택하도록 짜여 있다. 인생은 제공된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릴 때는 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하고 목표로 삼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지역을 선택한다. 졸업 후에는 직종과 회사를 선택한다.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고서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나이 들어서는 퇴직 시기를 선택하고 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법을 선택하며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연명치료 여부를 선택한다. 우리는 항상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니 인생이라는 과정이 뷔페에서 음식을 골라 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산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행위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한다.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선택지가 많다 해도 결국은 양옆이 담장으로 막혀 있는 길에 지나지 않는다. 주어진 길에서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통치체제나 시대 풍조, 그 시대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즉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에피스테메가 우리 삶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그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받을지 모른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고 놀림을 받거나 낙오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담장 위로 올라가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뒤뚱대면서 발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 그저 상품 진열대 위에 놓인 물건을 선택하고 주어진 즐거움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장 사이에 없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든 생각이든 상관없다. 삶의 방식이어도 좋다. 잘 창조하면 예술이 될 것이고 더 훌륭하게 창조해낸다면 담장 사이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길 것이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임에는 틀림없다. 재탕에 3탕까지 하며 내놓는 뷔페 같은 요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창조의 재미를 알 리 없다. 창조적인 삶이야말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사는 삶일 테니까 말이다. 한 사람은 한 사람만큼의 인생밖에 못 산다. 아무리 맛있는 고급 요리라 해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그 어떤 명품 옷이라고 해도 한 번에 한 벌밖에는 걸칠 수 없다.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구두라 할지라도 한 번에 두 켤레를 신을 순 없다. 도서관을 세워도 될 만큼 산더미 같은 책을 샀을지라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다. 그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인생만 살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독할까? 아니면 부족할까? 한 사람은 한 사람만큼의 경험을 겪는다는 말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하고 깊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히려 풍요롭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할 것이다. 고작 한 사람만큼의 인생을 겪는 데에도 평생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타인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일까? 책에는 저자와 독자의 우주가 담겨 있다. 곧 30을 앞뒀거나 이제 30줄에 접어든 사람이 나에게 독서에 대한 조언을 청한다면 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해줄 것이다. 책을 읽을 때에는 항상 고전을 한 권 이상 포함한다.
대체로 고전은 두껍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책과 병행해서 읽기를 권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 나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조차 힘들 것 같아도 상관없다. 띄엄띄엄 건너뛰며 읽으면 된다. 다만 특정 고전까지 추천하지는 않는다. 어떤 고전이 좋다는 기준은 없다. 고전이 가진 의의는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시간에 바래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읽힌다는 데 있다. 책을 선택하기가 힘들다면 제목이나마 귀에 익은 동서양의 고전부터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다. 고전을 읽는데 익숙해지면 성경도 같이 읽는다. 읽다 보면 놀랄만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고전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던 표현이나 이름, 에피소드, 지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서양 고전이나 서양 문화는 성경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고 고전 읽기를 고집한다면 고전은 영원히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서양 철학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그림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는 성경 지식 없이 자신이 몸담은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적지 않지만 말이다. 자신의 관심사나 일에 관련된 책도 좋지만 여기까지 읽어봤다면 덜어니 이해관계나 흥미와 한참 동떨어진 책, 싫어하는 분야의 책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학창시절 낙제점을 맞던 수학 분야의 책이나 화학 교양서도 좋고 우주물리학이나 해부학 분야의 책들도 괜찮다. 그런 책을 읽어봤자 사는 데에는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에 새겨지는 경험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없다. 글로 정제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새로운 발상을 할 때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여유가 있다면 초보자를 위한 외국어 입문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어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 책은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간판에 적힌 상호들은 대부분 그 언어들에서 따다 붙인 이름이니까 말이다. 독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힘껏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중한 경험이다. 사치란 과잉이 아니라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그 여파가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치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자리 잡았다. 본디 사치는 분에 넘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 이상이란 뜻은 지니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치에서 풍기는 뉘앙스의 한편에는 아낌없음, 풍족함, 여유, 광채 같은 느낌이 묻어난다. 이러한 사치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예쁘게 포장한 꽃다발, 정성 들여 만든 음식, 본인이 직접 나가는 마중, 목마를 것을 헤아려 내온 시원한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 소란스럽거나 추잡함 없이 초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살림살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 보드라운 빛을 자아내는 커튼, 특별한 날을 위해 캐온 산나물과 꽃들, 경치 좋은 방.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일은 천박한 방종이며 권력 과시에 가깝지만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둘 정도의 사치는 마음속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치는 솟구치는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을 향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 사람의 접점에서 사치를 베푸는 것이다. 가령 시골에 사는 부모나 형제가 며칠 동안 도시에 올라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잠만 자려고 이용하는 좁아 터진 싸구려 모텔에서 그들을 모실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분위기 좋은 숙박시설을 찾아 어떻게든 좋은 방을 예약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과 배려뿐 아니라 혈육을 공경하는 사치스러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리 넘쳐도 과하지 않다. 고수는 고통을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누구나가 저마다 비슷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여기서 누구나란 대다수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삶의 자세가 가능한 까닭은 대다수 사람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문제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직접 마주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 또는 자신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중간하게만 대응하고 있다. 이들 갖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를 겨우겨우 처리했다 해도 간신히 그때만 해결한 것일 뿐 문제를 한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난도가 높아지면 두통을 일으키고 만다.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가능한 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하려는 태도는 비슷비슷하다. 간신히 합격할 수준으로 공부해서 문제를 타파하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지 못한다. 언제나 중상위 정도로 만족하며 아슬아슬 하더라도 허들을 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나머지 일과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럭저럭 해결하려고 든다. 그러다 보니 발목을 잡는 괴로움이 당면하는 문제마다 따라다닌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적당히 대처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압도적인 대처 방법으로 문제를 능가해버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나 장애물이 아닌 여러 자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를테면 소총을 들고 쳐들어오는 병사 10명에게 탱크와 공격용 헬리콥터와 폭격기로 대응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험이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이상으로 지식을 미리 갖추면 된다. 또 비즈니스라면 상대와 상황의 요구에 대충대충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확 돌변해 더욱더 호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인생이나 가정, 인간관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땐 슬금슬금 눈치나 보면서 도망갈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정면에서 맞대응하다 보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떤 문제와 마주했을지라도 순간의 재치나 임시 방편으로 모면하려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재능, 기술, 서비스, 마음, 시간, 사랑을 한껏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왜 대다수의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것일까? 어째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아까워하는 것일까? 혹시 스스로 나서서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차피 자신과 관계 맺은 일이며 앞으로 자신에게 직접 연관될 일이다. 혹은 타인을 통해 머지않아 자신이 맞닥뜨릴 문제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는 일을 현명한 행위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가리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짓는 행위는 관념상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자신과 타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계속해서 구분짓는다면 그 지점에서 경쟁과 계층이 생겨날 것이다. 문제를 능가하는 일이 어렵게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부터 먼저 능가해보라. 깊은 충실감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해낸다면 다음부터 손대는 문제는 그저 문제에 대응하거나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은, 오히려 어려우니까 재밌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는 독특하면서도 성가신 일을 힘들지 않고 척척 해내는 사람들의 감각이기도 하다.